프롤로그. 한 청년의 질문. 1818년 독일 라인란트의 작은 도시 트리어. 유대계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마르크스가 자란 19세기 초 유럽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산업혁명의 물결이 대륙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임금 노동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생산력이 늘어났는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소수의 공장주들만이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젊은 마르크스는 이런 질문들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야말로 훗날 세상을 바꿀 사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장. 시대의 초상, 산업혁명과 새로운 세계. 마르크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유럽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계의 발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변하지 않던 농촌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의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삶. 아이들조차 좁은 탄광갱도를 기어다니며 석탄을 나르고 여성들은 위험한 방직기 옆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1840년대 맨체스터의 한 공장 지대를 묘사한 기록을 보면 그 참혹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매연과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오물이 넘쳐났다. 노동자들의 집은 지하실이나 다락방 같은 곳이었고 한 방에 온 가족이 몸을 의지해 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생산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는데 정작 그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공장주들은 거대한 저택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지만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았습니다. 젊은 마르크스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2장 철학자의 탄생,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1835년 17세의 마르크스는 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전공했지만 곧 철학과 역사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듬해 베를린 대학교로 옮긴 마르크스는 당시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헤겔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헤겔은 역사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이성이 스스로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니까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헤겔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은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1843년 마르크스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는 당시 유럽의 사상적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만남 말입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의 공장을 직접 경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는 책을 통해 산업혁명이 가져온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했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이론이 있었고 엥겔스에게는 현실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사상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면서 사회 변혁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장 사상의 형성, 포이어바흐에서 시작된 전환. 마르크스 사상의 전환점이 된 것은 루트비 포이어바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헤겔을 뒤집었습니다. 헤겔이 정신이 물질을 규정한다고 했다면 포이어바흐는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사상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포이어바흐가 추상적인 인간을 이야기했다면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사회적 인간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무엇보다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를 형성합니다. 1845년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마르크스의 관심은 단순한 이론 구성을 넘어서 현실 변혁을 향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무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경제학 연구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의 저작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사장 역사유물론의 탄생, 새로운 역사관. 1845년부터 1846년에 걸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동으로 독일 이데올로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비로소 역사유물론이라는 체계적인 사상이 등장합니다. 역사유물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 사회의 역사는 물질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해야 하죠. 이때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가 바로 생산 양식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를 두 층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아래층은 토대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구성됩니다. 위층은 상부 구조로 정치, 법률, 종교, 철학,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요한 생산 수단이었고 지주와 농노 사이의 관계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경제적 구조 위에서 왕권 신수설, 기사도 정신, 기독교적 세계관 등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주요한 생산수단이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 경쟁,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가 영원 불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생산 관계와 모순이 생깁니다. 이 모순이 축적되면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각 단계로의 이행은 계급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5장 계급 투쟁의 역사, 공산당 선언의 메시지.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에 2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얇은 책자는 인류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 선언적인 문장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인물의 의지일까요? 신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민족의 정신일까요? 마르크스는 답했습니다. 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이 역사의 진정한 동력이라고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중세에서는 영주와 농노가, 그리고 근대에서는 부르주아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대립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은 이전의 모든 계급 대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이전의 계급사회에서는 다양한 중간 계층들이 존재했지만 자본주의는 사회를 점점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분화시킵니다.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부르주아지는 이윤을 추구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기존 체제의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습니다. 6장 경제학 비판과 자본론. 1850년대부터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학문적으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때이기도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서 마르크스는 거의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들,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서, 의회 청문회 기록 등을 샅샅이 뒤지며 자본주의의 실상을 파헤쳤습니다. 1867년 마르크스의 대표작 자본론 제1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자본가는 어떻게 이윤을 얻을까요? 마르크스는 여기서 잉여가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합시다. 이 중 4시간 동안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합니다. 나머지 4시간 동안 생산한 가치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잉여가치입니다. 자본가는 이 잉여가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반면 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투쟁합니다. 여기서 계급 투쟁이 발생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가 결국 자신의 모순 때문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윤율의 하락, 주기적 공황, 계급 갈등의 심화 등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장 현대적 의미, 오늘날의 마르크스. 1883년 3월 14일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 후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쿠바 혁명 등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마르크스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소련이 해체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끝났다는 선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서구 언론들은 놀라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자본론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마르크스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르크스가 예측한 현상들을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우버 기사, 배달 라이더들은 새로운 형태의 프롤레타리아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의 무한 성장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 구조가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왜 소수에게만 집중되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에필로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직접 마주치고 주어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에서 만든다. 이 말은 역사유물론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조건과 씨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지, 어떤 소비를 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 모든 것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마르크스는 단순히 경제적 결정론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제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구조는 우리를 제약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의 메시지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바꿔나가라.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하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